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맨유가 드디어 최근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리그 성적이 안 좋았었죠. 본머스, 울버햄튼, 뉴캐슬, 리버풀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우스햄튼을 맞이해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안 좋았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전 무승부, 아스날전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 승리, 이 두 경기를 거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경기도 승리를 거두면서 분명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사우스햄튼에게 실점할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모린 감독이 경기 중에 본인들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전술의 변화를 주면서 승리를 가져왔다. 이게 정말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거냐면 아모린 감독이 오늘 경기 준비해왔던 부분 중에서 빌드업 체계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비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빌드업의 형태가 상대를 뒤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이때 더리우트가 3백의 가운데 있다가 한 칸 올라가면서 두 명의 센터백 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좌우에 위치하고요. 이때 디알로와 마즈라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우스햄튼의 최전방 투톱을 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끌어내고요. 이때 좌우 윙백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가르테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위치를 하고요. 마이누가 올라가면서 브루 판데스와 함께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중원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때 앞쪽에는 호일룬과 가르나초 2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가 빌드업을 할 때 3백의 좌우 센터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요로는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때 더리우트가 올라가면서 우가르테와 함께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때 앞쪽에는 마이누가 더리우트가 올라오니까 한 칸 올라오고 반대로 브루 판데스는 한 칸 내려오면서 4명의 미드필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서 3백에서 한 명의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이때 우가르테와 동일선상에 더리우트가 위치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때 마이누는 한 칸 올라가고 브루 판데스는 내려오면서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중원에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4명의 형태를 왜 만드냐? 기본적으로 중원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할 때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갈 수 있게끔 선수 숫자를 많이 늘려놓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브루 판데스와 마이누가 앞쪽에 위치를 하면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투톱처럼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이누와 브루 판데스도 좌우로 빠져주면서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디알로와 마즈라이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즈라이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 공간으로 가르나초가 뛰어 들어간다거나 디알로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브루 판데스가 침투를 한 들어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맨유의 경기에서 많이 나왔고요. 오늘 경기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더리우트가 올라가 있고요. 이때 우가르테, 마이누 그리고 최전방에 브루 판데스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으면 왼쪽에 있었던 마즈라이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마즈라이가 내려오면서 수비수를 한 명 끌어냈을 때 그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가르나초가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게 되면 가르나초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는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도 마즈라이가 볼을 잡으면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낼 때 이번에는 브루노 판데스도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더 가운데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 브루노 판데스, 마이누, 우가르테, 더리우트 4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비를 이렇게 1명, 2명 측면에서 끌어내는 순간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데 최전방의 호일룬이 순간적으로 가르나초가 올라오면서 투톱이 됩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호일룬은 왼쪽 공간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호일룬이 오른쪽으로 뛰게 되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일룬이 여기서 볼을 잡아서 이번에는 치고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브루 판데스에게 주고 본인이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루 판데스가 이 공간으로 뛰는 호일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호일룬이 이번에는 측면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면서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오히려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투톱처럼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호일룬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모두 끌어냈을 때 가르나초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좋은 공간에서 호일룬의 컷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발생하는 장면이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가 빈 골대에 득점을 못하면서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발휘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끌어내면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늘리는 거, 이게 오늘 경기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브루노 판데스와 마이누 두 명의 선수가 앞쪽에 있는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것에 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에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일룬, 가르나초, 브루노 판데스 이렇게 3톱이 있을 때 브루노 판데스가 내려왔다가 이 공간으로 뛰는데 호일룬이 아무래도 가운데 있고 가르나초가 왼쪽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브루노 판데스가 이 공간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됐어요. 근데 브루노 판데스가 이렇게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앙 지역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걸 더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브루노 판데스가 측면으로 나가지 않고 중앙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 공간에서 갇힐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디알로가 수비를 끌어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을 쓰지 못하면서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브루노 판데스가 수비에게 둘러싸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누 같은 경우에도 측면으로 돌아뛰는 게 그렇게 잘 안 나오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가 올라온다는 건 마이누를 한 칸 올려서 공격 숫자를 늘린다는 건데 마이누가 이렇게 앞선에서 공격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누의 공격적인 영향력도 너무나 부족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살짝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측면에서. 그러면 가운데 있는 브루노 판데스는 이 공간으로 뛰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찢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가 브루노 판데스를 둘러쌀 수 있는 요 공간에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전 장면과도 다른 장면인데 이번에도 디알로가 수비를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끌고 내려올 때 이 공간이 비게 되죠. 근데 브루노 판데스가 여기서 공간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디알로가 가운데로 그냥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노 판데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압박을 받으니까 이 공간을 일단은 못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브루노 판데스가 볼을 심지어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디알로가 수비를 끌고 내려왔는데 이 공간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이누 같은 경우에는 더리우트가 올라와 있으니까 마이누가 올라가서 가르나초, 브루노 판데스와 함께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를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이 많아지니까 상대가 모든 선수를 마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호일룬이 약간 내려올 때 수비가 호일룬을 향해서 끌려 나오면 마이누가 순간적으로 뒤로 침투하는 장면이고요. 이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마이누의 공간 침투. 여기서 마이누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이누도 저런 장면을 잘 만들진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전에도 본인들이 준비해 나온 패턴이 어느 정도는 잘 먹혀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렇게 빌드업 체계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마즈라위나 달로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잘 통할 때도 마무리가 안 되면서 득점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죠. 이것도 약간 운이 없게도 우가르테의 등을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그래서 맨유가 오늘 경기도 좀 잘 안 풀리는 흐름이 지속될 뻔했는데 맨유가 이제 아무래도 실점도 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공격 패턴이 잘 안 풀리니까 수비 라인을 조금씩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초반부터 수비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로 쪽에서 나왔습니다. 요로가 오늘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술레마나라는 사우스햄튼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맨유가 공격을 하는 시퀀스가 되면 좌우 풀백들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마이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오면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거나 아니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가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요로가 이제 올라가서 좀 중원 싸움을 도와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술레마나의 스피드가 빠르니까 사우스햄튼이 역습을 할 때
술레마나가 약간 내려오면서 요로가 올라가는 순간 뒷공간으로 뛸 때 그 스피드 경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로 쪽에서 술레마나의 1대1 찬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전반전에만 해도 사우스햄튼이 두세 골은 넣을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술레마나 쪽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디알로가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술레마나가 공간으로 뛰고요. 요로와 술레마나의 스피드 경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술레마나가 요로의 스피드보다 일단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로가 다가오니까 가운데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죠. 근데 여기서 요로가 그대로 이 술레마나의 돌파를 허용을 합니다. 요로가 아직은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좀 적응을 못한 면도 있는 건데 여기서 완벽하게 요로가 제껴지면서 1대1 찬스와 유사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이것도 득점과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술레마나가 살짝 내려오면서 요로가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술레마나가 본인에게 패스가 들어올 때 이 볼을 흘리고 방향을 바꿔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동작에 요로가 속으면서 술레마나가 뛰어갈 때 요로가 술레마나의 스피드를 못 따라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으로 술레마나가 계속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뻔한 장면이었죠. 실제로 여기서 슈팅까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술레마나가 내려왔다가 요로가 끌려 나올 때 방향을 바꿔서 뒷공간으로 뛰는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요로가 술레마나와의 스피드 경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술레마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장면이었어요. 비슷한 장면 또 나옵니다. 이 장면도 술레마나가 내려오다가 요로가 약간 끌려 나오니까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뒷공간으로 치고 달려요. 근데 이 치고 달리는 스피드를 요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요로를 술레마나가 또 돌파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각도가 다소 이제 좁은 상황이긴 했지만 여기서도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거의 1대1 찬스에서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장면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가 맨유가 빌드업적인 미스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세트피스에서 이상하게 또 실점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술레마나가 요로를 계속 무너뜨리면서 1대1 찬스도 나오고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이길 만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모린 감독이 또다시 전술 변화를 굉장히 이른 시간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마이누를 안토니랑 바꿔요.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한 칸 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일단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더리우트가 올라왔을 때 한 칸 올라가는 순간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마이누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안토니가 아까처럼 요로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디알로와 마즈라이가 또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그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측면으로 나가는 움직임도 안토니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안토니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움직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으로 열심히 침투도 하고 움직여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게 약간 약했던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약간 아쉬웠던 마이누의 공격적인 면모를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쓰리톱의 호일룬, 안토니, 가르나초가 위치하고 있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르나초가 내려오니까 수비수들이 가르나초를 향해서 따라가는 순간 순간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호일룬이 의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간 침투가 나오면서 좋은 공간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에 있던 안토니가 호일룬이 반대로 뛰는 걸 보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가 요즘 들어서 이 오프더볼 플레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았을 때 호일룬이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안토니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공간으로 브루 페르난데스의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안토니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결정적인 찬스까지 맞이했지만 여기서 이제 좋지 않은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무언가 교체에 대한 가능성을 봤던 장면이고 이 장면도 보면 디알로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끊어내니까 이때 안토니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디알로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안토니가 부지런히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디알로가 만들어준 공간을 쓰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일단 안토니와 브루 페르난데스를 중앙과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변화를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우가르테가 아무래도 커버를 하느라고 너무나 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가르테 대신에 콜리어를 배치합니다. 콜리어가 아무래도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호일룬 대신에 지르크지를 투입하면서 전술 변화를 이른 시간에 굉장히 빨리 가져가요. 이 변화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8분 안에 교체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처럼 디알로와 마즈라위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한 칸 올라가는 순간 그 순간 혹여나 더리우트가 이 공간에서 제대로 못 올라오거나 그럴 때 콜리어가 브루 페르난데스가 올라간 이 공간들을 아주 좋은 기동력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수비를 일단은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브루 페르난데스가 올라갔을 때 안토니, 가르나초 이선 라인들이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이선이 많아지는 순간 지르크지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나초, 안토니, 브루 페르난데스 아니라면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디알로 같은 선수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혹은 마즈라이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브루 페르난데스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앞쪽으로 전개를 해줄 때 지르크지가 살짝 내려오고 있고요. 이때 가르나초와 안토니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르크지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약간 안쪽으로 끌고 나올 때 안토니와 가르나초는 뒷공간으로 또 끌려 나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수비수들을. 그 순간 측면에 디알로에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르크지가 볼을 받은 다음에 아무래도 안토니와 가르나초가 수비수를 모두 한쪽 측면에 끌어내는 순간 디알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디알로가 1대1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디알로가 영웅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좋은 공간을 지르크지와 안토니, 가르나초가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디알로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일단은 당연히 디알로의 원맨쇼 그리고 개인 능력에 의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디알로가 끌고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왼발 각도를 잡을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그때 여기서 디알로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맞고 요 앞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디알로가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면 슈팅이 맞고 뒤로 흐르니까 본인이 왼발로 접고 들어오다가 바로 방향을 바꿔서 직선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카일 워커 피터스를 제껴낸 다음에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모린 감독이 다시 한번 1대1이 되자마자 또 변화를 가져가요. 어떤 변화였냐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에릭센을 투입합니다. 에릭센이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졌지만 에릭센을 투입하면서 에릭센의 패스 능력을 일단 믿는 거고 가르나초가 윙백이 되고요. 브루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할 때 디알로, 가르나초, 안토니, 브루 페르난데스, 지르크지 앞쪽에 5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콜리어가 뒤에서 에릭센 뒷공간을 커버해주면 에릭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스 능력으로 찔러주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는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에릭센도 충분히 이 패스 능력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에릭센을 투입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술레마나가 요로를 굉장히 계속 괴롭혔으니까 수비 라인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요로가 술레마나에게 더 뚫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맥과이어를 투입하면서 더리우트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수비도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를 일단 만들어놨어요.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를 하면서 술레마나의 돌파는 더리우트가 막아주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콜리어가 수비적으로 많이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에릭센을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어줄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로 두면서 공격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역전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에릭센이 이제는 브루 페르난데스 자리에 있고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 지르크지, 안토니, 디알로 반대편엔 가르나초까지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알로가 접고 들어오다가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르크지가 본인의 장점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수는 안토니에게 붙어있고 한 명의 선수는 브루 페르난데스에게 붙어있는 순간 이때 디알로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뛰는 거예요. 지르크지가 수비를 끌고 나온 공간으로. 그리고 에릭센이 볼을 잡았을 때 환상적으로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으로 볼을 넣어줍니다. 에릭센이 이런 장면에서는 그래도 한방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선수니까 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보면 지르크지가 수비를 끌고 나올 때 가르나초, 브루 페르난데스, 안토니 이 선수들에게 수비가 모두 다 시선이 일단은 뺏겨 있고요. 그 순간 디알로가 지르크지의 뒷공간으로 뛰고 이 공간으로 에릭센이 절묘하게 스루 패스를 떨어뜨려 주면서 여기서 디알로가 심지어 정말 좋은 결정력 원터치로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역전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디알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맨쇼죠. 90분 내내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심지어 윙백으로 뛰었는데 이 장면에서 수비에게 패스를 건네줬을 때 수비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런데 수비수가 볼을 컨트롤하는 순간 이 볼이 약간은 길게 흘렀어요. 그 순간 디알로가 달려들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고요. 볼을 빼앗으면서 본인이 직접 마지막에는 득점을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오늘 경기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득점도 왜 나왔냐면 디알로가 역전골을 넣자마자 아모린 감독이 바로 또 변화를 줘요. 디알로와 안토니의 자리를 바꿉니다. 왜 바꿨냐면 공격을 할 때는 디알로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여기서 1대1 돌파가 필요했었잖아요. 안토니를 측면에 두면 돌파가 안 되니까 공격을 할 때는 안토니가 가운데 있는 게 낫거든요. 디알로가 1대1을 측면에서 하는 게 낫고 그런데 한 골을 더 넣는 순간 역전이 되니까 안토니가 내려와서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요. 디알로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보내서 어차피 사우스햄튼이 역전을 당했으니까 마지막에 라인을 올리면 디알로가 조금 더 위쪽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디알로가 90분 동안 지쳐있으니까 앞쪽에서 에너지를 쓰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또 세 번째 골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디알로의 정말 마지막에 12분 동안의 해트트릭 이 원맨쇼가 펼쳐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모린 감독의 전술적인 이런 변화들이 너무나도 뛰어났다. 그래서 맨유가 최근에 엄청난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이렇게 유기적인 그리고 아주 기민한 전술 변화에 오늘 경기의 승리에 공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토트넘과 맨유가 순위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에 토트넘이 이번 라운드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하고 맨유는 승리하면서 이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맨유가 12위, 토트넘이 14위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토트넘은 정말 강등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맨유는 어쨌든 그 안 좋았던 시기를 이겨내면서 최근에 리버풀전, 아스날전, 오늘 사우스햄튼전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